이제 어떻게? 내 노후는 어떻다냐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경험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누군가는 제 실수를 통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이고 올해 나이는 64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중견 전자부품 제조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8년 된 아내와 대학교 3학년이던 아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명절이면 가족들과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가끔 아들과 영화를 보러 가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제 나이 62세에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기로 했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 생생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를 생각하면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으면 무료할 것 같았고 아내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답답할 거라며 걱정했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던 생활이 갑자기 멈춘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친구들과 자주 간다는 대학로의 한 호프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고 사장님은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장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들 말로는 그 집 사장님이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친근하고 재미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영업 일선에서 매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제 특기였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저를 영업의 달인이라고 불렀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제가 오는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어려운 계약을 술자리 하나로 성사시켜서 사장님께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에는 호프집이 딱 맞는 사업 아이템처럼 느껴졌습니다. 35년간 쌓은 영업 노하우와 친화력이 있으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할 것 같다며 천천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요리를 좋아하고 손님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함께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고
아내와 함께 일하며 노후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주말에는 서울 곳곳에 호프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홍대, 강남, 대학로, 신촌, 건대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의 특징을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사장님이 친절한 집은 손님이 많았고, 안주의 맛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가격 대비 양이 푸짐한 집이 인기였습니다. 저는 각 호프집의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고 손님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메뉴를 주문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사장님과 손님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동안 50곳이 넘는 호프집을 직접 방문하며 메뉴와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생맥주 한 잔 가격은 평균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고, 인기 있는 안주는 치킨과 감자튀김, 오징어 튀김 같은 튀김류였습니다. 특히 치즈를 듬뿍 올린 메뉴들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격대는 안주 한 접시에 15,000원에서 20,000원 선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다져온 친화력과 술자리 노하우가 있으니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요리 솜씨가 좋아서 맛있는 안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특히 매운 요리를 잘했는데 매운 오징어 볶음이나 떡볶이 같은 메뉴로 차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며 맛을 연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메뉴를 팔 것인지,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인테리어는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했습니다. 메뉴판에 들어갈 안주 종류만 20가지가 넘었고, 각 메뉴의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 보며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아내는 걱정도 했지만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주말에 함께 호프집 탐방을 다니며 젊은 세대의 취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예쁜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사업에 마음을 모았고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3년 5월 초 드디어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마포구 서교동의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홍대 근처로 유동 인구가 많고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었습니다. 30평 규모의 상가가 나왔는데 보증금은 8천만 원에 월세는 35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당시 홍대 인근의 상가 시세로는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 위치면 장사가 잘 될 거라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주변에 대학교도 가깝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라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저녁 시간만 되면 이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적금 5천만 원,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6%였고 월 이자는 약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였지만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총 3억 3천만 원의 자금으로 보증금 8천만 원을 내고 인테리어에 1억 2천만 원, 주방기기와 냉장시설에 5천만 원, 초기 재료비와 비품 구입에 3천만 원,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5천만 원을 남겨두었습니다.
운영 자금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젊은 감각에 맞춰 우드톤과 빈티지 느낌을 섞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테이블 15개에 60석 규모로 꾸몄고 벽면에는 네온 사인으로 가게 이름인 태순의 호프를 새겼습니다. 조명도 은은하면서 분위기 있게 설치했고 음향 시설도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주방에는 대형 냉장고 2대와 업소용 튀김기, 가스레인지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화장실이 깨끗한지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반 동안 공사를 하며 매일 현장에 나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아내도 매일 따라와서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정말 멋진 공간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미리 보여줬는데 모두들 정말 잘 만들었다며 장사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니며 쌓은 모든 것을 이 가게에 쏟아부었고 이제 성공만이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2023년 5월 5일 드디어 태순의 호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축하하러 와주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오픈 소식을 올렸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생맥주 2,000원 할인과 안주 하나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매출이 3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급하게 구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계속 손님이 들어왔고 저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안주를 만들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5월 한 달간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35년간 영업 현장에서 다져진 제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기 시작했고 SNS에 올라온 후기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매운 오징어 볶음과 치즈 듬뿍 감자튀김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게로 달려갔고 문을 열고 청소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5월 한 달 매출은 5,2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73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30%인 1,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인건비로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각각 월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월세 350만 원과 공과금 150만 원, 그리고 대출 이자 50만 원을 합치면 고정비가 99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까지 합치면 2,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순수익은 2,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6월과 7월은 더욱 좋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생맥주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6월 매출은 5,800만 원, 7월 매출은 6,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매출이 250만 원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약 손님으로 자리가 꽉 차는 날이 많아서 테이블을 더 늘릴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맥주를 마시고 제가 건넨 농담에 크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지만 손님들이 안주가 맛있다고 칭찬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 한 분이 이 집 오징어 볶음이 서울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새벽길에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부부간의 설렘이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아내는 말합니다. 7월 말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3개월간 총 매출이 1억 7,300만 원이었고 순수익은 약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추세라면 1년이면 투자금 3억 3천만 원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대출금 1억 원도 2년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아빠가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퇴직 후에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멋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세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현금과 카드 매출을 합산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얼마나 더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성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강 특수를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왔지만 손님 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월보다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8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강하면 학생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한두 주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곧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중 매출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그나마 2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니 4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달콤한 기억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음식 맛이 떨어진 건 아닌지,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내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회식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서 용돈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픈한 5월부터 7월까지는 날씨도 좋고 여름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경기 침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제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벤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맥주 가격을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안주 하나를 주문하면 감자튀김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광고도 돌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광고비를 썼습니다.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벤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춘 만큼 수익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이 매출 150만 원이 나와도 순이익은 훨씬 적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더욱 뜸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2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은 3,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료비 1천만 원, 인건비 440만 원, 월세 350만 원, 공과금 150만 원, 대출 이자 50만 원, 광고비 50만 원을 합치면 2,050만 원이었습니다. 순수익은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저희 부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출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겨우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11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90만 원, 월 매출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생 1명을 내보냈습니다. 주말에만 1명을 쓰고 평일에는 아내와 제가 둘이서 모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비도 끊었습니다. 재료 주문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마주 앉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손님들이 늘어날 거라고, 날씨만 풀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남겨둔 5천만 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1천만 원 이상을 생활비와 부족한 매출을 메우는 데 썼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개월을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뚜렷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크리스마스 특수를 기대했습니다. 연말이면 사람들이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고 특별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매출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말 모임은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나 고급 레스토랑으로 몰렸고 저희 같은 작은 호프집은 외면받았습니다. 12월 한 달 매출은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2024년 1월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호프집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인점이었고 대기업 자본이 뒷받침하는 곳이었습니다. 2월 초에 오픈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손맛과 제 친근한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월 5일 그 프랜차이즈 호프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생맥주를 3,000원에 팔았고 모든 안주를 30% 할인했습니다.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던 손님들도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희 매출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오픈한 이후 최저 매출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비한 재료들이 그대로 냉장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7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에도 1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그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단골 손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님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2월 한 달 매출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고정비를 제하면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말 알바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저 둘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가게로 나가 청소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5시에 문을 열고 새벽 2시까지 영업했습니다. 하루 17시간을 일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한두 팀의 손님이 들어오면 반가워서 얼른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앉아서 맥주 2잔과 안주 하나를 시키고 가는 손님들이 전부였습니다. 3월이 되자 운영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4천만 원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제 개인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금리가 연 15%가 넘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곧 매출이 나아질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도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고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그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집에 오면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초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빚만 더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가게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5천만 원 정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1억 2천만 원을 들였는데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호프집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누가 이 자리를 원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를 보며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저는 가게를 팔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을 등록했고 온라인 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 권리금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가게 안을 둘러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한 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권은 이미 끝났다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이상 작은 가게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가게는 계속 열어야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매출은 완전히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고정비만 월 550만 원이었고 재료비까지 합치면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적자가 쌓였습니다. 저는 생활비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는 연 12%였습니다. 이미 은행 대출 1억 원의 이자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또 빚을 진 것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5월 어느 날 밤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가게에 나가지만 손님도 없고 빚만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5월 말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리금 없이 그냥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만 받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6월 말까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거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와 주방기기는 중고로 팔려고 했지만 헐값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5천만 원 들인 것을 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200만 원에 넘겼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비용으로 1천만 원을 냈습니다. 밀린 월세 한 달분 350만 원과 공과금 80만 원을 정산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8천만 원에서 받은 금액은 5,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리 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6월 30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안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꿈을 꾸며 설레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맥주를 따르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새벽길을 걸으며 행복해하던 기억들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게 열쇠를 집주인에게 건네고 마지막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투자한 금액은 총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적금 5천만 원, 은행 대출 1억 원이었습니다. 회수한 금액은 보증금에서 받은 5,500만 원과 중고 기기를 판 1천만 원, 총 6,500만 원이었습니다. 손실액은 2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대출 2천만 원까지 합치면 빚은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1억 원과 제2금융권 대출 2천만 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2억 3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는데 이제는 1억 2천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손실을 봤는지, 지금 우리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 무지와 오만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7월 저는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월 5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이자가 월 20만 원, 합쳐서 7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월 250만 원은 벌어야 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변변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지만 나이를 말하면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배달 대행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있었고 따로 배울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배달 대행 회사에 등록하고 오토바이를 월 25만 원에 렌트했습니다. 배달 가방과 장비를 사는데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첫날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35년간 넥타이를 매고 회의실에 앉아 일하던 사람이 이제 배달 가방을 메고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거운 음식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니 무릎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쓰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고 안마를 해주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한 건당 배달비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고 하루에 평균 25건에서 30건을 배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몸도 적응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상했습니다. 가끔 옛날 회사 동료를 길에서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헬멧을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옛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배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차에서 그 동료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아파트 경비실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시간 일하고 월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 60세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아내가 일하는 아파트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간 가정주부로 살던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던 아파트도 나와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야 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아서 빚 일부를 갚고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이 작은 20평도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가구와 살림살이를 대부분 버렸습니다. 작은 집에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하는 날 아내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쓰던 장롱과 식탁을 버리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주말에는 이사짐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벌어서 자기 생활비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대학생 나이에 공부는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1년만 열심히 일해서 빚을 줄이자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총 5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250만 원, 아내가 140만 원, 아들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70만 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30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으면 1억 2천만 원을 다 갚는데 6년 이상 걸렸습니다. 제 나이 70세가 되어야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지쳐서 대화할 힘도 없었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쓰러져 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 사이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디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셋이 모여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식은 못했지만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작은 빌라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 전 호프집을 운영하며 매일 밤늦게 들어올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3억 5천만 원을 잃고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노후를 완전히 망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교훈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경험 없는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35년간 영업을 했지만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 호프집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을 응대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고 관리, 원가 계산, 직원 관리, 마케팅, 경쟁업체 분석 등 수많은 경영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3개월간 쉰 곳을 돌아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같은 업종에서 직접 일을 해보거나 최소 1년 이상 철저하게 배우고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3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월 이자만 50만 원이었고 이것이 고정비로 계속 나갔습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매출이 떨어지자 이 이자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자기 돈으로만 시작했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출은 사업을 시작할 때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퇴직금 같은 마지막 목돈으로 사업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홍대 근처라는 좋은 입지를 선택했지만 그만큼 월세가 35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공과금,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천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33만 원만 되어도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비수기나 경기 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고정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작은 평수의 월세가 저렴한 곳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계절성과 경기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5월에 오픈해서 7월까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고 여름이라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겨울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호프집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또한 경기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불경기가 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유흥비입니다. 저는 성수기 3개월의 매출만 보고 1년 내내 그럴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최소한 1년 4계절의 변화를 모두 경험해보고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5번째는 경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예상했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만의 차별성으로 버틸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고 마케팅 예산에서 밀렸습니다. 작은 개인 호프집이 대기업 자본의 프랜차이즈와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향후 3년, 5년 후의 경쟁 환경 변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6번째는 감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술자리를 즐기니까 호프집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월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손익분기점은 어디인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고 잘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또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욕심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가족을 위해,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욕심이었습니다. 월 120만 원의 연금으로 조용히 살면서 아들이 자립할 때까지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3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했는데 저는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그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지금 저는 64세입니다. 매일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아직 5년이 더 남았습니다. 70세까지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1년 전 호프집에서 매출을 세며 행복해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평온합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퇴직 후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경험 없는 분야는 절대 시작하지 마시고 대출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감사합니다.